미국이 철수하면 한국 하루도 못 버팁니다. 한국 13조 원 72시간 안에 입금하세요. 전 세계가 숨죽였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거부하면 주한미군 철수. CNN, BBC, 알자지라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15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굴복 장면을 중계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국협상단이 테이블 위에 놓은 건 백기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장의 부산항 송장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공개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펜타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는 전례 없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그들의 항만은 핵무기급 전략 자산이었다. 돈을 요구하러 온 미국이 오히려 국가의 숨통을 잡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제물로 삼았지만 72시간 후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체 그 송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무릎 꿇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톰슨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국제부 선임 기자로 15년간 글로벌 경제와 외교를 취재하였습니다. 뉴욕 본사 편집국에서 긴급 전화가 왔던 그 순간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톰슨, 당장 한국으로 가. 그들의 항복 선언을 일면 특종으로 만들어.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에 연간 13조 원의 방위비를 요구했고 전 세계는 이미 결말을 예측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만큼 정직한 건 없다고 저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72시간 만에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컨퍼런스 홀. 그곳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백악관 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코스피는 150포인트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모여든 각국 기자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한국, 이번엔 정말 끝났어. 독일 슈피겔의 베테랑 기자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톰슨, 자네 생각은 어때? 저는 데이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한국 경제가 이 충격을 버틸 수 있을까요? 72시간, 아니 48시간 안에 백기를 들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컨퍼런스 문이 열렸고 한국 정부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앞장선 여성의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지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관리관이라는 명함을 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왜 외교부가 아니라 경제관료를 보낸 거지?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제 옆에 앉은 CNN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떨림이 아니에요. 저건 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국 협상 대표 데이비드 체이스가 입장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20명의 변호사, 회계사, 군사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각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데이비드 체이스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죠. 한국 측에 공정한 제안을 했습니다. 72시간 내에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72시간. 그것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항복뿐이라는 거. 그런데 바로 그때 데이비드 체이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죠.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 로이터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저건 투명성이 아니라 공개 처형이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굴복하라는 것.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거부하겠죠. 비공개 협상을 요청하며 시간을 끌 겁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한국 생중계 거부 예상. 시간 끌기 전술 시작. 하지만 다음 순간 제 펜이 멈췄습니다.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한지우 관리관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생중계 협상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환영한다고요? 브리핑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급히 노트에 메모를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약자는 비공개 협상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기 마련인데 한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의 이태준 박사입니다. 이번 협상의 기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태준 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캐주얼한 재킷 차림이었죠.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더니 노트북 화면을 만졌어요. 기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데이터 전문가를 왜 데려온 거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협상의 데이터 과학자라니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한국이 완전히 다른 전략을 준비한 건 아닐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세계 각국 언론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응답자의 82%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답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사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맹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한국의 어리석은 도박.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 세계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질 것이다. 아니,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검토.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 SNS 타임라인에는 동료 기자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 생중계 수락, 정신 나갔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한지우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태준 박사의 침착한 표정도요. 저는 한국협상단 구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작 6명이었죠. 미국은 20명, 한국은 6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요? 아니, 이건 그냥 학살입니다. 저는 트위터에 짧게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협상단 6명 대 미국 20명.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 서명식이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트윗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리트윗을 받았어요. 모두가 동의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뉴스가 제 확신을 살짝 흔들어 놓았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한국 예측 불가능한 전략. 월스트리트 혼란. 저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된 날 아침 회의장은 이미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였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고 각국 방송사 로고가 벽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기자석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시청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자막이 떴어요. 채팅창에는 온갖 언어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끝났다. 불쌍한 한국. 빨리 항복이나 해라. 데이비드 체이스가 단상에 올랐을 때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작동시켰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F-35 전투기 40대, 사드 시스템 6기, 이지스 구축함.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총액이 나타났습니다. 미군 자산 총액 300조 원. 신사숙녀 여러분. 데이비드 체이스가 입을 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의 청구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배어 있었죠. 우리는 7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공정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제 옆에 프랑스 기자가 속삭였어요. 끝났어. 저 숫자 앞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300조 원. 그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관리관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차분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데이비드 체이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청구서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주고받은 송장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장.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이죠? 한지우는 이태준 박사를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F-35나 사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항만, 물류, 해운. 군사 자료가 아니라 경제 데이터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협상과 무슨 상관이야? 이태준 박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주목해 주십시오. 부산항 24시간 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시스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보급망의 병목 현상을 해결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미 국방부 절감 예산, 연평균 70억 달러. 한화 약 9조 원.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9조 원 매년.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면 90조 원입니다. 데이비드 체이스가 제시한 300조 원 자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태준 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부산항은 단순한 상업항구가 아닙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핵심 물류 허브입니다. 그는 또 다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미군 군수물자의 68%가 이곳을 경유합니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미국은 같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3배의 비용을 지출해야 했을 겁니다. 데이비드 체이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방위비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나라. 이건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이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체이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였어요. 창의적 데이터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오. 우리가 논의하는 건 안보입니다. 안보. 미국 측 변호사들이 급히 서류를 뒤적였죠. 데이비드 체이스가 새로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입을 손실을 보십시오. 화면에 붉은 글씨로 숫자가 떴어요. 5년간 500조 원입니다. 외국인 투자 급감, 국방비 증액, 안보 불안으로 인한 경제 위축. 한국은 이 충격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죠. 맞는 말이다. 미군 없으면 한국은 끝장.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런데 이태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송장도 확인하시죠.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미국 제조업 공급망 분석입니다. 이태준 박사가 말했어요. 화면에는 자동차 공장들의 지도가 펼쳐졌죠. 미국 자동차 빅3과 테슬라를 보십시오. 그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라인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에게 공급되는 핵심 전자제어 장치의 72%가 부산항을 통해 환적됩니다. 붉은 선들이 부산항에서 뻗어나갔어요. 이 라인이 멈추면 미국 자동차 공장들은 2주 안에 셧다운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죠. 데이비드 체이스가 소리쳤습니다. 근거가 있소? 이태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의 기록입니다. 화면에 미 상무부의 비공개 외교 전문이 떴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급망 정상화 개입 요청. 저는 숨을 멈췄어요. 미국이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제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모든 무기를 준비해왔던 거죠. 그건 협박입니까? 데이비드 체이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지우 관리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상호 의존성에 대한 팩트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저는 양쪽이 주고받는 숫자들을 필사적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13조, 90조, 500조, 환적 72%.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었죠. 약소국, 그게 정말 맞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15억을 돌파했다는 자막이 떴어요.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야. 데이비드 체이스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드림팀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20명의 전문가들이 준비한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데이비드 체이스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반격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이 당신들 거라기라도 하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그저 상업시설일 뿐입니다. 누구나 대체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다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기술적으로는 다른 항구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그 질문에 답해 주실 분을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뒤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작동하더군요. 부산항 신항만 관제탑의 강석현 운영팀장입니다. 강석현 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30년간 이곳에서 일해왔습니다. 미군 군수물자를 처리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15만 3천 건입니다. 단 한 건의 오차도 없었고 단 1분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군 측 평가 점수는 30년간 항상 99.8점이었습니다. 강석현 팀장이 말했어요. 화면의 평가서 사본들이 스쳐 지나갔죠. 2015년 99.8점, 2017년 99.8점, 2020년 99.8점. 완벽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강석현 팀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99.8점을 만들기 위해 저희 직원들은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자식의 생일에도 관제탑을 지켰습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추석, 제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왔고 미군 보급선이 긴급 입항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관제탑에 남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은 동료에게 부탁했죠.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청구서에 없는 비용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을 한 겁니다. 우리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요. 저는 스크린 속 강석현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치인도 뛰어난 외교관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데이비드 체이스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99.8점을 위한 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패배를 확신하던 기자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체이스도 말을 잃은 듯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의 돈 이야기는 강석현 팀장의 헌신 이야기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바로 이 나라의 진짜 자산이었던 거죠. 데이비드 체이스가 자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말장난은 끝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13조 원 아니면 철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선택하시오. 그는 한지우를 노려봤어요. 회의장 밖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공식화되자 한국 증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어요. 외환시장도 마비 직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본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쏟아졌어요. 톰슨, 지금 상황 어때? 한국이 항복 선언하나?
편집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체이스의 최후 통첩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어요. 긴급대책회의 소집도 성명서 발표도 없었습니다. 한지우 관리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녀가 이태준 박사에게 눈짓했죠.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세요. 회의장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이태준 박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가 아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부산항의 대미 서비스 72시간 중단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체이스가 코웃음 쳤습니다. 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화면에 시계가 떴죠. 0에서 시작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입니다. 이태준 박사가 설명했어요. 지도 위에 붉은 점 3개가 표시됐죠. 주일미군 기지로 향하던 보급선 3척이 항로를 잃고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6시간 후. 화면이 바뀌었어요. 록히드 마틴, 보잉 등 미국 방산업체에 공급될 특수 합금 부품의 선적이 중단됩니다. 12시간 후입니다. 이태준 박사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어요. 화면에 월마트와 아마존의 로고가 떴죠. 아시아 물류 허브 기능이 마비됩니다. 미국 서부 지역 지도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생필품 운송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요동쳤어요. 이게 사실이야? 설마?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데이비드 체이스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후. 이태준 박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미 국방부 기밀 문서가 나타났죠. 코드명 퍼시픽 앵커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산항 기능 상실 시 태평양 사령부의 전투 준비 태세는 72시간 내 40% 저하됨. 문서의 분류 등급이 선명했어요. 탑 시크릿.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기밀 아니야? 어떻게 저걸 입수한 거지?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데이비드 체이스가 벌떡 일어났죠. 그 문서는 위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화면에 강석현 팀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것은 저희가 만든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그가 손에 든 서류를 카메라에 보였죠. 미 합동참모본부의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2018년 미 합동참모본부와 저희가 함께 진행했던 비공개 워게임의 실제 결과입니다. 강석현 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데이비드 체이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럴 수가. 그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편견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박살났습니다. 한지우 관리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돈을 청구하는 대신 신뢰와 책임감으로 답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강석현 팀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아들도 이 항만에서 일합니다. 그의 눈가에 잠깐 미소가 스쳤어요. 저희는 미군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나라의 자부심을 위해 일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취재 경력 15년 수많은 협상을 봤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숫자와 데이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판을 뒤집는 걸 목격한 거죠. 실시간 채팅창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단하다. 고마워요, 미스터 강.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부산항 마이스터고 실습실이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최첨단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있었죠. 이게 뭡니까? 데이비드 체이스가 물었습니다. 한지우 관리관이 대답했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 학생이 복잡한 컨트롤 패널을 능숙하게 조작하더군요. 강석현 팀장님의 아들입니다. 이태준 박사가 설명했죠. 카메라가 학생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세대가 쌓은 신뢰를 이 아이들이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지우 관리관의 목소리가 울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정신, 그 자부심이었습니다. 미시간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미 공급망의 안정을 촉구한다. CNN이 속보로 내보냈어요. 오하이오, 텍사스 등 제조업 지역에서 동일한 성명이 쏟아졌죠. 백악관 앞에서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지켜라. 플래카드가 카메라에 잡혔어요. 데이비드 체이스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죠.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타당하다. 78%로 역전됐다는 내용이었죠.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편집장님, 기사 제목을 바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편집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무슨 소리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항복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오판으로 바꾸겠습니다. 한지우 관리관이 데이비드 체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낡은 청구서는 찢어버리고 미래를 위한 공동투자 계획서를 작성합시다. 그녀가 새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얼라이언스 4.0입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카메라에 잡혔죠. 데이비드 체이스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위협이 없었어요. 이태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죠. 13조 원의 방위비 대신 한미 공동 물류 AI 개발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개요가 떴습니다. 차세대 공급망 보안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고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 분담에서 가치 창출로의 전환이군. 데이비드 체이스가 서류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투자가 향후 10년간 양국에 창출할 경제적 가치는 이태준 박사가 크게 말했어요. 2,000조 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3조 대 2,000조.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였어요. 화면에 상세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물류 효율화. 구체적인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강석현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우리 현장의 노하우와 미국의 기술이 만나면 세계 물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 체이스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이 판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워싱턴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CNN이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백악관 강경파 데이비드 체이스에게 압박. 화면에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모습이 잡혔죠. 한 관계자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굴욕적인 제안을 절대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데이비드 체이스의 호텔방에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어요. 저는 로비에서 밤을 샜죠. 다음 날 아침 예상 밖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국방부의 긴급 보고. 로이터가 특종을 냈어요. 부산 항과의 협력 없이는 작전 수행 불가능. 보고서 일부가 공개됐죠.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명의 번호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제임스 톰슨입니까? 낯선 목소리가 물었죠. 그렇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보고서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잠시 후 이메일이 도착했죠. 첨부 파일을 열자 50페이지짜리 기밀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없으면 태평양 없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펜타곤과 백악관의 충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전화했어요. 특종입니다. 일면 톱으로 가야 합니다. 2시간 후 월스트리트 저널 웹사이트에 기사가 올라갔죠. 펜타곤, 한국 없으면 태평양 없다. 백악관과 정면 충돌. 새벽 6시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특종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정계가 발칵 뒤집혔죠. CNN, 폭스뉴스, MSNBC 모두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국방부와 백악관 충돌, 한국 방위비 협상 재검토.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말이 맞다. 경제적 실리를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결국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3시간의 회의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제적 실리를 우선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생중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데이비드 체이스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는 며칠간 워싱턴과 통화하며 밤을 샜다고 했죠. 카메라 앞에 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한국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가 한지우 관리관에게 손을 내밀었죠.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습니다. 한지우 관리관이 그 손을 잡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그 순간을 포착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협상이구나. 실시간 시청자 수가 15억을 돌파했어요. 전 세계가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양국 대표가 나란히 서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밀의 동맹위원회를 출범합니다. 한지우 관리관이 말했어요. 13조 원의 방위비 요구는 공식적으로 철회됩니다. 데이비드 체이스가 덧붙였죠.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취재진도 양국 협상단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덮고 박수에 동참했죠. 한국 증시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됐어요. 이번엔 상승으로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회복됐죠.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저는 숫자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숫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였어.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강석현 팀장을 직접 만나고 싶었거든요.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여장을 풀었죠. 창밖으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항만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다. 첫 문장이 술술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나는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보았다.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진심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새벽 3시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어요. 창밖에 부산항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부산 관제탑을 찾아갔습니다. 강석현 팀장이 작업복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기자님, 먼 길 오셨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죠. 관제탑에 올라가자 항만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단하군요.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강석현 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죠. 저기 보이는 배, 주일미군 기지로 가는 보급선입니다. 화면에 선박의 정보가 가득 떠 있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지연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죠. 팀장님, 세계가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배 들어옵니다. 강석현 팀장의 아들이었어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일한다고 했죠. 아, 그래. 강석현 팀장이 모니터로 다가갔습니다. 자, 다음 배 들어온다. 집중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세계를 뒤흔든 협상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평범한 항만 직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모니터를 보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저는 셔터를 누르며 깨달았죠. 화려한 협상장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힘이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연설을 하더군요. 한미 협상은 21세기 외교의 가장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이를 서울 워싱턴 원칙이라 부르겠습니다. 유엔이 이 모델을 다른 분쟁 지역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죠. 유럽연합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 한국이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기내식을 먹으며 한지우 관리관의 마지막 인터뷰를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자리를 지켜온 것뿐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자부심.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강석현, 한지우, 이태준,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 이름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그들이 증명했다. 나라의 크기는 땅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으로 결정된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마음의 공명에서 시작된다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한국이 세계에 가르친 것. 그것은 바로 자부심의 힘이었다. 칼럼이 전 세계로 전송됐습니다. 몇 달 후 첫 번째 한미미래 동맹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화상으로 연결한 회의였어요. 양국의 기술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모여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죠. 공동 AI 개발, 공급망 보안 시스템, 차세대 물류망.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됐습니다. 이태준 박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어요. 1년차 예상 경제 효과 50조 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취재차 참석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위협과 굴복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지우 관리관을 인터뷰했죠.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한미 공동 물류혁신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강석현 팀장이 센터장으로 임명됐다고 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를 만났어요. 축하합니다, 센터장님. 저는 악수를 청했죠. 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센터 내부를 둘러봤어요.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최첨단 AI 시스템이 물류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강석현 센터장이 말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들 미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겁니다. 그의 눈빛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부산항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군요.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배들이 들어오고 나갔어요. 해질녘의 항구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팀장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한 적 없으세요? 딸의 결혼식도 못 가고 명절도 반납하고.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강석현 팀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후회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그때는 힘들었죠. 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영상을 나중에 봤습니다. 혼자 호텔방에서 울었죠. 강석현 팀장이 고백했어요. 하지만 아시나요? 딸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더 큰 가족을 지켰다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기자님.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킨 건 항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내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인생의 진짜 영웅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강석현 팀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전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칼럼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숫자 너머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조명하는 기사였죠. 첫 번째 기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강석현 센터장이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남자.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이에요.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톰슨,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편견이 아니라 진실을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